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거의 병행해 전개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첫 9개월간 마약과 인신매매, 갱단 등 카르텔 조직원 3,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마약 91톤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자금 300만 달러, 불법 무기 1,000 정도 압수했으며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12만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부처 특별조직으로 출범시킨 태스크포스의 강력한 작전으로 첫 9개월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성과를 공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국방, 법무, 국토안보부 장관 등 여러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갖고 태스크포스가 거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의 활약으로 9개월 동안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등을 자행해온 카르텔 조직원과 갱단 멤버 등 3,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치하했습니다. In a matter of weeks, the task force has made the largest number of arrests of cartel leaders, operatives, and gang members in American history, more than 3,000 and counting. That includes members of the ultra-violent New Generation Cartel, the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분쇄 대상에는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를 일삼아온 세계의 범죄 카르텔 조직들과 악명 높은 갱단들인 베네수엘라 출신 트란데 아라구와 엘살바도르 출신 MS-13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불법 마약 71톤과 펜타닐 200만 정을 포함해 마약류 91톤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자금으로 300만 달러와 불법 무기 1,000 정도 압류했다고 태스크포스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도 12만 명을 체포하고 대다수를 추방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첫 9개월간 불법 체류자 48만 5천 명을 체포하고 51만 5천 명을 추방했다고 공표했는데 그중 살인과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자들과 갱단원 등 형사범죄자들이 12만 명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구성된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태스크포스는 국토안보부에서 아이스 이민세관집행국, 연방법무부 산하인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 등 연방사법당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정보당국과 군당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마약 근절의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최근에는 태평양상에서 8번째로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켰고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침공작전까지 불사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및 납세자들은 내년에 BBB법에 따라 감세 혜택이 올해보다 18%, 가구당 $5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9,400만 명이 받은 환급액은 가구당 평균 $2,939였는데 내년에는 $3,5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및 납세자들이 트럼프 공화당이 7월 4일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대폭 늘어나는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옥스퍼드 경제학회가 산정했습니다. BBB법에 따라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팁소득과 초과 근무수당,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기본공제 $6,000 보너스 등을 적용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시에 감세 혜택이 총액으로 $500억, 18%는 늘어날 것으로 옥스퍼드 경제학회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납세 가구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529가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 결과 미국 및 납세자들이 9,357만 명이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가구당 평균 $2,939를 받은 것으로 IRS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은 $2,939 플러스 $529를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3,468로 늘어납니다. 다만 평균액과는 달리 감세 혜택을 주로 받는 계층이 팁소득 근로자, 초과 근무수당 근로자와 65세 이상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은 평균보다 그리 많지 않은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을 낸 부분을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SALT가 올해 $10,000에서 내년에는 $40,000까지로 상한선이 올라가지만 주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정책연구소가 BBB법에 따른 내년도 감세 혜택을 산정한 결과 저소득층은 적은 감세 혜택을 보는 반면 부유층일수록 많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소득 $34,600 이하는 트럼프 추가 감세 혜택이 $150에 그치고 $66,800까지는 $750로 계산됐습니다. $119,200까지는 $1,780의 감세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고 $217,100까지의 연소득이면 $3,46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연소득 $217,100 이상은 $12,54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소득 $1,149,000까지의 1% 100만장자들은 $75,41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2차례 36일과 2기 현재의 20여일을 합해 57일이 되면서 연방 셧다운 총일수에서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56일이 최장 기록이었지만 목요일자로 그 기록을 넘겼고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자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재임 중 연방 셧다운 총일수에서 3회에 걸쳐 57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5회에 걸친 56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에 2번에 걸쳐 36일 동안 연방 셧다운을 겪었고 현재 임기 2기에도 첫 번째 23일째 연방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선거일인 11월 4일 1회의 최장인 35일 셧다운 기록까지 깰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록을 넘겨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4년 단임에 그쳤으나 5번이나 연방 셧다운을 겪고 56일 동안 부분 마비된 바 있습니다. 3위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8년 재임 중 2회에 걸쳐 26일간 연방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4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8년 재임 중 단 한 번 셧다운 됐으나 16일간이나 지속됐습니다. 5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 8년 재임 중 가장 많은 8번이나 셧다운을 겪었으나 총일수는 14일로 짧게 여러 번 셧다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회에 10일 연방 셧다운을 겪었고 7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회에 3일간 셧다운 시켰습니다. 근년의 미국 대통령들 중에는 공화당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도 연방 셧다운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셧다운은 주로 한 회계년도의 연간 예산을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시 예산으로 이어가며 협상을 계속하는데 공화민주양당이 정면격돌하면 임시 예산안조차 합의하지 못해 부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도 상한선 상향 대신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바람에 연방 셧다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일 때에는 연방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번처럼 다수당 의석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상원의 60표 장벽에 가로막히면 셧다운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은 사회보장연금을 평생 30% 더 받는 7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100% 받는 67세, 심지어 30% 깎이는 62세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세에 신청하면 사회보장연금을 100% 받게 된다면 70세까지 기다리면 30%나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다리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민들은 평생 3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70세까지 기다리는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67세에 정시에 신청하거나 심지어 30% 깎이는 62세에 조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7천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언제부터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 받는지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산정된 개인 사회보장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67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도 있습니다. 올해 현재 평균 한 달 사회보장연금액은 $2,150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만큼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므로 은퇴 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67세에 산정하지 않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평생 받는 사회보장연금액이 30%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민들 가운데 평생 30%의 연금을 더 받기 위해 70세까지 기다리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의 44%는 100% 받는 67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46%는 연금 신청이 가능한 최소 연령인 62세부터 67세가 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62세부터 67세가 되기 전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면 100% 받지 못하고 30%나 삭감되며 1회에 그치지 않고 평생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민들이 이러한 차등 지급, 그것도 평생 자동 지급받는 사회보장연금을 절대 다수가 정시 또는 조기 신청하는 이유는 그동안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노후 생활에선 사회보장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재정적인 상황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반면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인적인 불안감에 사회보장연금을 일찍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정치, 경제적 불안도 조기 신청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예측으로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앞으로 10년 후인 2034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해 20%나 삭감됩니다. 미국민 7천만 명이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올해보다 2.8% 오른 한 달에 $56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콜라, 즉 생활비 조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7천만 명이나 은퇴 후 노생활에서 의존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2026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2.8% 한 달에 평균 $56 늘어납니다. 사회보장국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생활비를 조정하는 콜라 인상률을 내년에는 2.8%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7천만 명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2.8% 오른 한 달에 $56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내년 1인당 월평균 사회보장연금은 $56 늘어난 $2,071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생활비 조정 비율은 2.5%였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콜라 조정률도 2.8%로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근년 20년 동안 연평균 2.6%였습니다. 3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직후인 2023년에 사회보장연금도 8.7%나 대폭 인상된 바 있고 물가를 진정시키면서 2024년에는 3.2%, 2025년에는 2.5%로 정상화됐다가 물가 오름세가 재발돼 2026년에는 2.8%로 다시 오른 겁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7천만 명의 수혜자들 가운데 은퇴자들 5,300만 명은 사회보장연금으로 한 달에 평균 $2,015를 받고 있어 내년에는 $56 늘어난 $2,071가 될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연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프리미엄이 내년에는 $206 5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67세 이상은 사회보장연금 $2,071에서 메디케어 월보험료 $206 50센트를 제하고 $1,864 50센트를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연령대에 10년 이상 일해 사회보장세를 내면 40점을 쌓은 후에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에 신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비의 80%만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20%는 민간보험으로 어드밴티지나 서플멘트 그리고 처방약인 파트 D로 보충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수혜자격 연령을 높여 67세부터 산정된 연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62세 초기에 신청하면 평생 30%나 깎이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리면 사회보장연금을 30%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민들 가운데 70세까지 기다리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46%는 62세부터 초기 신청하고 비슷한 44%는 정시인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3%로 소폭 올라가 10월과 12월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열흘 늦게 발표된 9월의 CPI는 8월에 2.9%에서 올라간 반면 코어 CPI는 전달 3.1%에서 3%로 내려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지연되고 있는 CPI 물가지수가 사회보장연금 산정 때문에 열흘 늦어진 끝에 발표됐습니다. 9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3% 올랐고 전년보다는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지연됐으나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을 매년 산정하는 콜라를 위해 열흘 늦게나마 발표한 것입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9월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는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는 4.1% 급등하며 전년보다도 2.8%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3.1% 올랐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8월 3.1%에서 9월에는 3%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9월의 CPI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보다 덜 오른 것으로 미국의 물가가 아직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의 고용 성적과 물가 지수를 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는 당초 예고대로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 냉각은 심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0월 29일 연준이 0.2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를 3.75 내지 4%로 인하할 가능성을 96.7%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 12월 10일에도 연속으로 0.2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를 3.5 내지 3.75%로 인하할 가능성은 94.1%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두 달 만에 1조 달러 증가하며 38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셧다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이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을 높여 미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최근 두 달 만에 1조 달러 증가하며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록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34조 달러였던 부채는 6개월 만에 35조 달러, 다시 4개월 만에 36조 달러로 늘어난 뒤 최근 38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원합동경제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의 부채는 1초당 약 7만 1,000달러씩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있으며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즉 셧다운도 부채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부채가 38조 달러에 달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재정활동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로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 예산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민간 대출과 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저하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빠른 부채 증가는 단순한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중요한 경제 이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부채는 국민들의 실질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 증가는 결국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핵심 부품 부족으로 잇따라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에다 반도체와 히토류 공급까지 흔들리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 이미 평균 5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공급난이 이어질 경우 차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져 새 차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부품 공급난으로 잇따라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히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이 동시에 꼬이면서 이미 높은 차량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지프 SUV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공장이 지난주부터 멈춰섰고 다음 달 초까지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부품 부족, 특히 알루미늄 공급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포드의 공장 세 곳에서도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 자동차 산업 알루미늄 시트의 40%를 공급하던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의 화재 여파로 공급이 막힌 탓입니다. 공장 가동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포드의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일부 F 시리즈 트럭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히토류 통제 강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경쟁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부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히토류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들여오는 우회 생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자동차 칩 제조회사인 넥스페리아의 모회사 중국 윙테크가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회사들은 넥스페리아로부터 칩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는 미국 자동차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알루미늄, 히토류가 모두 얽힌 이번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전환 비용과 트럼프 관세 부담으로 제조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공급망 혼란은 차량 생산 단가를 더욱 끌어올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를 제때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구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로보콜 전화와 사기 문자 메시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 달 평균 25억 6천만 통의 로보콜과 15억 건의 사기 문자 폭탄이 무차별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들어 다시 로보콜과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로보콜 전화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 평균 25억 6천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1억 4천만 건에서 4억 2천만 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콜에는 텔레마케팅도 있고 스캠 사기 전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크고 작은 전화 회사들이 9천여 곳이나 있는데 로보콜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완비한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로보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이후에는 문자 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로보텍스트, 문자 폭탄은 2024년 한 해에만도 190억 건이나 됐던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2021년 70억 건에서 3배 급증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매일 스캠 전화를 최소 한 번 이상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매일 문자 메시지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스캠 사기범들이 주로 악용하고 있어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을 가장해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정공사나 UPS, FedEx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배달이 안 된 패키지를 찾아가라며 링크를 보내오는데 상당수는 2차 범행을 노린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민들은 사기 건수당 5,142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FTC 연방교육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사기 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FTC는 신고된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 6개월간 로보콜 사기로는 건당 3,690달러, 문자 사기로는 1,452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 한국대사와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강 대사는 부임 인사에서 지난 120년간 성장해온 재미동포 사회의 저력과 단합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23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강경화 신임 대사와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강 대사는 취임 후 첫 공식 인사 자리에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동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재미동포 사회는 260만 명이 넘는 큰 규모로 성장하였고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강경화 대사는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된 재미동포 사회의 역사가 이제 120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26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간 협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 모범 국가로 발전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발전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특히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포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동포사회가 미래의 성공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길은 단합, 그리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고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포 한 분 한 분이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고 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외교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포 사회의 단합과 준비가 미래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0년의 성공을 넘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 내 한인 정치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 3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달라며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함께하는 한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첫 여성 주미대사로 부임한 강경화 대사가 어떤 외교적 균형 감각으로 한미 관계를 이끌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